잘 지냈지? 조금은 어색해. 요즘 좋아 보여 인사 나누며.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반가움에 멍해졌죠. 생각보다 오래된 것 같은 우리, 수다스럽던 그때가 생각나. 뭐가 그렇게도 할 말이 많아서 밤을 지새우곤 했죠. 그리운 목소리, 그리던 얼굴 참 많이도 기다렸어. 다시 만나자는 너의 한마디에 훌컥 눈물이 나. 결국 너였단 걸 알아. 기다림의 끝은 기적이 되고, 기적 같은 우리 운명처럼 서로를 알아보고 그렇게 눈앞에 서 있죠. 우리 사랑했던 우리 다시 만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사랑했고 사랑할 거니까. 같이 듣던 노래 그때 그 거리를 이제 혼자 아닌 너와 둘이 걸어. 다시 오른쪽에 나란히 발맞춰 같은 노래를 부르죠. 그리운 만남을 그리던 날들 참 많이도 기다렸어. 다시 너를 만나 더욱더 소중해. 같은 맘이란 걸 알아. 기다림의 끝은 기적이 되고, 기적 같은 우리 운명처럼 서로를 알아보고 그렇게 눈앞에 서 있죠. 우리 사랑했던 우리 다시 만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사랑했고 사랑할 거니까. 처음 느낀 그대로 설렘이 가득한 날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그때 그 순간처럼 날 안아줘. 결국 기다림의 끝은 기적이 되고, 기적 같은 우리 운명처럼 서로를 알아보고 그렇게 눈앞에 서 있죠. 우리 사랑했던 우리 다시 만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사랑했고 사랑할 거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엄주원입니다. 제주도는 좋았나요? 너무 좋았어요. 비가 왔어요? 날씨가 어땠어요? 아니 가기 전주에 네. 가는 월화수목금이 다 비 온다고 예보가 돼 있는 그래서 거예요. 좀 우울한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근데 제주도가 예보가 잘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죠. 안 맞는 날이 많대요. 안 그래서 맞는 날이 하루 많아요. 이틀 정도는 괜찮겠다 싶었는데 봤을 때 내내 안 왔어요. 그리고 제주에 비가 와도 서귀포 남쪽은 또 안 오고 그렇대요. 그게 달라요. 예. 지성도. 그래서 운이 좋았네. 진짜 좋았고 구름을 이렇게 걷어내는 원래 그런가 그런가요? 봐요. 네. 마이크가 안 돼요? 그래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주원이가 마이크를 안 달았네. 아니 달았는데 떨어졌나? 떨어졌네. 이런 참, 휴가 일주일 만에 왔다고 이렇게 아마추어 이렇게 같은 실수를. 나이브하게 이런 것으로 시청률을 올리려고 하는데 안 돼요. 배종호 교수님이 이런 것으로 들려요, 시청률을 이제? 올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아. 일침을 놓쳤습니다.
근데 아마 지선배 마이크 타고 제 오디오가 들어가긴 했을 거예요. 맞아요. 워낙 울 때가 좋아서.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자, 아. 가방 이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좀 가까이 원샷. 잡아주세요. 와우. 이게 제 손하고 비교를 해보여주세요. 다시 조금 작게 잡아주세요. 다시 커트로. 요 손하고 비교를 하면 자 이거 보이십니까? 제 야. 손바닥만한 이게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렇게 큰 감자 처음 봤어요. 감자입니다, 감자. 자 다시 원샷으로 잡아주세요. 이 거대한 감자를 무 아닙니까? 거의 무죠 이것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트? 뭐 이런 아 근데 비트보다 진짜 훨씬 감사해요. 한 4개 일반 감자의 4배 정도 되는 이 거대 감자를 우리 애청자신 마중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보내주신 거지? 근데 여기 이 상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지장군 큰일 하시는 분이니 큰 걸로 보내드린다 하며 이렇게 커다란 감자를 내 커도 좀 커야죠. 너무 커. 그랬더니 저희 그 국장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지장군이 어디야? 해남군 같은 무슨 군인가? 거기서 보낸 건가? 좋습니다. 그럴 때가 왜 이러십니까? 제 별명을 이라고 우리 프리데스크를 안 보시나 봐요. 까먹으신 것 같아요. 아니 자. 무슨 사람 얼굴만 하냐고 그렇죠. 코디님이. 네. 마이크가 쓴다고? 머리에 쓸린대요. 네. 그럼 머리를 뒤로 넘기셔야겠다. 네. 넘기겠습니다. 네. 이제 안 쓸리죠? 네. 감자 아님 왕감자임. 네. 야 쭌쭌이님 언어 유희 이 기가 감자를 막힌데요. 가지고 생생 감자칩을 만들어서 먹으면 좋겠네요라고 음. 하셨습니다. 저거 전자레인지에 20분 돌린 다음에 쪄 먹어야 된다. 마중물님 농사 잘 지으셨네요. 마중물님께서 예전에는 저희한테 옥수수 보내주셨고 초당 옥수수 그리고 콩도 보내주시고 진짜 너무 감사하다. 네, 그리고 미숫가루도 보내주시고 꿀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음. 이번엔 왕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쭌쭌이님이 얼른 진도 넘어 네. 감자.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수다 있는 날이라. 그렇지만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옆에 교수님 계십니까? 배종호 교수님 계십니까? 강민수 선생님이 물어보셨는데 계십니까? 네. 네, 어디요? 네, 오디오 아까 계십니다. 들어왔죠? 반가. 네. 반가가 정말 옛날 유머십니다. 네. 낮에 눈에 띈 뉴스 하나 빨리 보겠습니다. 하이로 나올 뻔. 네, 하이루 반가.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매달 72만 원 정도가 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이 금액보다는 사실 훨씬 많이 들 것 같긴 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 가족과 출산 조사 보고서라는 걸 냈는데요. 네.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자녀가 있는 4,055가구 모집단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조사를 했더니 지난해 자녀 한 명당 월 지출 비용이 72만 1,000원 월 평균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지출 항목은 뭐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료,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 또 뭐 옷, 장난감, 분유 같은 그런 많죠. 것들이 다 들어갔는데 이 중에 사교육비가 특히 많았다고 합니다. 뭐 옷이나 장난감 이런 의식주를 빼고는 사교육비가 항목에서는 1위였다고 하고요. 연령별로 보니까 영유아는 월 60만 6천 원에 사교육비가 9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초등학생은 월 79만 원에 사교육비가 43만 원으로 확 올라가고 확 뛰네요. 중고등학생은 92만 원에 51만 원. 그러니까 다 절반이 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은. 네네.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면은요. 월 74만 원에 사교육비가 3만 원으로 급격하게 적어졌습니다. 학원을 이제 안 다녀도 되니까. 그렇죠. 네. 대신 공교육비가 28만 원으로 이제 등록금을 내게 되는 거죠. 대학에 가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소득 수준과 부모의 학력이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고 학력도 높을수록 이 농어촌 그리고 농어촌보다 도시에 사는 자녀 가구일수록 네. 양육비가 자녀 한 명당 양육비 지출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또 소득 계층별로 혹시 이런 것들이 또 계층을 고착화시키는 또 불평등. 그런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연구팀은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근데 72만 원보다는 더 많이 나갈 것 같긴 해요. 많이 들어요. 어쨌든 이거 평균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꾸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겠죠. 네. 참 자, 그럼 쉽지 않습니다. 아이 키우기. 자, 오늘 큐레이션은
짧게 빨리 넘어가고요. 네. 8초 후 정치 수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8초 후에 정치 수다 진도 나 감자. 엄지배. 엄지배. 네. 삐까뻔쩍님 무자식이 상팔자인가요? 사실 신청곡을 안 알려줬다 그러십니다. 아, 오늘 신청곡? 네. 그렇네. 오늘 님 WSG. 신청하신 네. WSG 워너비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그그그. 네. 그그그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렇게 오늘 처음 지적해 알았어요. 주시면 저희가 빨리빨리 반영해야죠. 네, 강민승 님이 질문을 우리 배 교수님께 하나 있습니다. 오늘 중복에 뭐 드셨습니까, 교수님? 뭘 먹었냐고요? 네, 중복인데. 중복 네. 뭐 평상시 음식 그대로 먹었습니다. 아, 진짜요? 가정식 그래요? 백반. 아 전복죽 먹었습니다. 전복죽 오, 기다림을 보양식이네. 하셨네요. 네네네. 오늘 구내식당에 삼계탕 나왔다던데. 아, 그래요? 못 갔어요, 저. 아. 저는 오늘 냉면 먹었습니다. 참 중복 때 애꿎은 네. 닭들만 희생됩니다. 네, 교수님 맛있는 보양식 드셨습니까? 두 번째 물어보셨는데 이제 답변이 되셨죠? 네. 자, 네. 자, 정치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 새삼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경찰국 신설 뭐 아주 뭐 굉장합니다. 갈등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네, 주말에 사실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잡혀서 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 주도한 그 윤 총경. 사장에게 총경에게 대기 발령 내렸고요. 네. 감찰 56명에 참석자 대해서 전원. 시작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반발이 또 지금 더 거세지고 있는데 중하위 간부들까지 지금 반발대로 다 합류했고 네. 14만 경찰 모이자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적합한 표현이 일파만파. 일파만파. 그리고 사상 초유의 사태가 한 번으로 족하면 좋겠는데 네.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우려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찰 조직은 계급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직에서 특히 이제 경찰 서장하면 총경이거든요. 이 총경은 고위직으로 나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네. 인사, 승진에 굉장히 민감한데 네. 이런 사람들이 속된 말로 목을 내걸고 음. 경찰서장 회의를 가졌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사상 초유의 일인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주동자를 대기 발령 내리고 또 참석자 50여 명 전원 감찰 이렇게 이제 중징계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게 중하위급들도 그러면 우리도 하겠다. 전국 팀장 회의를 하겠다라고 나섰거든요. 그런데 더 확산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14만 명 정도 경찰이 되거든요. 네. 근데 14만 전체 경찰 회의를 열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경위, 경감뿐만이 아니고 지구대장, 파출소장까지 참여하기로 하자. 그래서 오늘 30일 날 지난번 회의는 이제 강당에서 열렸다고 그래요. 경찰 인재개발위원회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1000명 이상이 모일 것이다. 또는 뭐 수천 명이 모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운동장에서 모인다 그래요. 그럼 정말 이거는 사상 초유의 일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1000명을 넘어서 수천 명이 참석할 경우에는 정말로 중대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미 이제 경찰 직장협의회에서는 삭발 단식하고 있고 또 가두 시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과연 지금 현 정부에서 이게 통제가 가능할지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인데 뭐 이상민 장관뿐만 아니라 김대기 비서실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다. 국가기강 문란, 줄이면 국기문란. 국기문란. 상당히 좀 네네.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단어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야말로 지금 심각하게 가고 있다고 봐요. 일단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여권 전체가 강경일변도로 나가는 것이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지가 좀 우려가 되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이상민 주무장관이죠.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하나회 12.12 군사쿠데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 네네. 한 번도 언론에 노출이 안 됐어요. 근데 처음으로 기자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에서 다룬 이슈가 바로 이 경찰서장 이슈였거든요. 그러면서 매우 부적절하다라면서 이제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급기야는 이제 최고 통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기강문란이라는 표현까지 네네. 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정면 충돌하는 그런 양상으로 그럴 수도 가고 있겠네요. 있기 때문에 예. 강대강
뭐 전체 14만 경찰서장, 전체 경찰 회의, 그리고 또 국기문란으로 나서고 있는 대통령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히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솔직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 말씀하셨다시피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썼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요, 오히려 국기문란을 일으킨 것은 윤석열 정부다. 이렇게 또 나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이 출범이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정권의 대통령 입에서 2번이나 나왔다라는 네. 점에서 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2번 쓴 것이 다 경찰과 관련된 겁니다. 한 번은 기억하시겠지만은 경찰 치안감 인사가 갑자기 번복이 됐어요. 네. 28명 대사자 가운데 17명이 번복이 되니까 네. 대통령이 사인하기도 전에 공개가 돼서 결국 번복이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 대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로울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엄중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됐고 관련자 지금 책임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태의 진실이 뭔가? 혹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2번째로는 이번에 또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 근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헌법과 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국가의 기강문란이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경찰서장들 그리고 경찰들은 아니다. 이게 지금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치안사무 업무는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이 아니다. 정부 조직법에 따르면은 따라서 시행령을 통해서 경찰국을 신설을 하는 것은 지금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위법이고 헌법 위반이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따라서 이렇게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국기문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대국민 네.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뭐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상민 장관의 발언, 네. 뭐 하나회, 뭐 12.12 군사 쿠데타 네. 이런 발언들이 또 갈등을 더 격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여권 내부에서도 좀 너무 하태경 지나친 발언 의원도 아니냐 좀 거칠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무슨 논리로 하나회 12.12 군사 쿠데타와 관련된 비유를 했을까? 경찰서장 회의를 좀 궁금하잖아요. 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경찰 총수가 해산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을 위반했다. 그래서 두 번째, 치안 지역을 벗어났다. 이거는 군이 위수 지역을 벗어난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세 번째, 경찰은 물리력 그리고 강제력 심지어는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12.12 군사 쿠데타를 얘기를 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의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진행한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경찰서장 모임을 특정 그룹이 주도하고 있다. 이제 본인은 직접 얘기 안 했지만 이제 경찰대 출신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12.12 군사 쿠데타도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주장인데,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경찰서장 회의 측, 또 그리고 민주당은 뭐라고 반발하고 있느냐? 일단 첫 번째, 아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휴가를 받아서 모였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린 조직의 명운이 걸리고 시민의 안전이 걸려 있고 국가 발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여서 의견을 취합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개진했다. 자막을 넘겨주세요. 그래서 네, 다음 정부의 자막으로. 네. 평검사 회의 그리고 정부의 법관 회의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서 네 번째, 우리는 무기도 소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상하라는 명령이 오히려 불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경찰국 설치를 행안부에 하는 것이 오히려 쿠데타적 행위다. 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 왜 쿠데타적 행위냐? 법률을 위반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경찰의 정치 중립을 훼손했고 헌법 질서를 교란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쿠데타적 행위다. 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따라서 이런 행동들이
행정 쿠데타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거 관련해서 어제 대정부 질문 때 음흠. 서로 고성이 오갔잖아요. 이상민 그렇죠. 장관이랑 박주민 의원. 야당 네. 의원이랑. 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좀 밀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쿠데타 내란이냐 이게 적절한 얘기냐 라면서 쿠데타 그러면 내란이다 하면은 그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냐 그 목적이 뭐냐라고 질문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와중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쿠데타와 내란은 다릅니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다시 물어봤어요. 좋다. 네. 그러면 쿠데타와 내란은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점점점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주민 의원이 아하 쿠데타하고 내란이 다르다는 유일한 학설이 나왔군요. 라고 비꼬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 하나회 12.12 군사 쿠데타에 비유한 표현은 좀 너무 지나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회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뭐죠? 하나회라는 것은요.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지금 육군 내에 비밀 사조직을 만든 거거든요. 네. 이 사조직을 만든 배경은 박정희 씨가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군사 쿠데타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두환, 노태우를 통해서 육군 내에 비밀 조직인 하나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하나회가 나중에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여기에 비유한 것은 경찰서장회의는 공개적으로 모였고 그리고 또 사조직이 아니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항의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는 비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오늘 네. 국무회의에서 이 시행령 개정안,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유감인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강대강으로 치닫지 말고 좀 뭔가 대화를 통해서 타협점이 좀 나오면은 설득의 어떨까? 과정.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공론화의 과정 같은 게 있으면 네. 좋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이요.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따라서 네. 말씀하신 게 민주적인 절차적인 정당성이 네네. 있어야 되는데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일단 경찰의 의견 수렴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 의견 수렴이 없었고요.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졸속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통상 입법 예고를 합니다. 네. 근데 4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이번 경찰국 신설하는 이 시행령 개정안은 4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지금 의결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음 달 2일 날 네. 예, 공포 시행이 예. 되는데 이 강대강으로 정면 충돌하는 것이 끝없이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일정을 좀 말씀해 주신 대로 음흠. 2일에 시행령 개정안 정식으로 공포되면 동시에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이틀 후에 네. 4일에. 윤익은 4일에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어요. 그것도 뭐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넘어가십니까? 난리가 정말로 날 것 네. 같습니다. 시행령이 뭐 공표가 돼가지고 효과를 발생하면은 네. 민주당에서 뭐 엄청나게 반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겠죠. 첫 번째 대전장이 바로 말씀하신 윤인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윤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미 사실상 식물 경찰청장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부에서 지금 13만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청장으로서 과연 권위가 있을까? 통솔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입지 네. 권한이 엄청 세질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과연 여기에 제대로 본인이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뭔가 발언 하나 삐끗. 지금 민주당에서는 배우에 이상민 장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발언 하나 삐끗하면 이게 또 일파만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민주당은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두 개의 카드를 지금 만지작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카드가 해임 건의안, 그리고 또 하나의 카드가 탄핵 소추안 네. 통과시키는 건데 이 두 가지 다는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경찰의 여론이 이렇게 들끓고 국민들의 여론도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 국민들도 반발하는 강도가 높아지면 네네. 이 카드를 꺼내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경찰청장 후보자 또는 이제 경찰청장이 돼도 입지가 굉장히 불안할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대선 때부터 이어져 온 이슈가 8.15 사면. 근데 이제 8.15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사면 실무를 담당한 한동훈 장관이랑 독대 업무 보고를 받았다는데 사면 이야기가 나왔겠죠? 나왔을 수밖에 없겠죠? 나왔을 것 같은데 본인은 사면 얘기는 안 나왔다. 네. 이유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거짓말은 안 할 것 같고 그렇지만 분명히 두 사람이 교감 내지는 언급이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실무를 법무부에서 하거든요. 일단 사명 대상자 선정 네. 그리고 심사를 다 법무부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오른팔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얘기를 안 할 리는 없고요. 제가 대통령에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녹록치 않아요. 네. 왜냐? 결국 사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하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대적으로 사면하면은 또 여론의 지지율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 국민 여론은 60대 30으로 반대가 2배 이상 높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질 수도 이명박 있겠네요, 전 대통령 오히려. 사면하면은 더 떨어질 수도 지지율이 있겠죠.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만 사면할 수가 없으니까 균형을 결과적으로 균형, 좋게 네. 얘기하면 균형, 좀 속되게 얘기하면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럼 당연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들어가겠죠. 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계속 그리고 얘기가 이제 나왔었죠. 경제인들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해버렸어요. 네. 정말 뭐라고 반대했느냐? 국정농단 파괴범 면죄부 안 된다. 사면 주고받기 이거는 결코 정의롭지 않다. 근데 공정과 정의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까지 지금 건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날짜가 다가오면은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윤곽이 희미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오히려. 됩니다. 네, 그럼 짧게 마지막 질문만 네. 하나만 더. 민주당 전당대회 컷오프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조사 오늘 시작됐습니다. 네, 시작됐습니다. 자, 근데 이 비이재명계가 뭐 단일화를 해서 좀 힘을 합칠 것이다, 힘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영 힘이 일단 어대명 이재명 변수가 의원이 거의 다 된 것 있느냐, 같던데요. 지지율 보니까. 네. 네, 어대명 변수가 있느냐 없느냐 가장 네, 중요한 네.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변수가 좀 갈수록 그러니까요. 사라지는 상황. 갈수록 예. 네, 지금 1대 7 아니겠습니까? 1은 이재명이고 7명이 이제 나머지 주자들인데 이 7명이 컷오프 전에 단일화를 해야만 그래도 좀 변수가 되는데 일단 7명 중에 3명만 단일화에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고 나머지 4명은 뭐 좀 상당히 신통치 않게 네. 반응하고 그래요. 있고 이동학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이런 일에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대명 분위기가 갈수록 짙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네. 주에는 전당대회 이후에 만나뵙게 되겠는데 네. 다음 주에도 또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흥미진진. 네, 네. 결과 분석해 주셔야죠. 정치 수다가 늘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도 뭐 귀를 솔깃하고 늘 듣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초 후에 오겠습니다. 역시 주원 씨랑 하니까 제가 마음이 편하군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약간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듣네요. 네. 준상의 의문의 일패. 아니 준상 씨는 저하고 처음 해봤으니까 네, 저의 제스처의 의미를 모르니까. 네, 주원 씨도 처음에는 헤맸습니다. 네, 맞아요. 큐시트 보겠습니다. 할까요? 네, 사실은요, 오늘 톱블럭 뭐 경찰국 신설 아, 관련 뉴스가 꽉 계속 채우고 정치 수다에 있습니다. 나왔던 얘기죠. 네, 뭐 정치 수다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으니까요. 큐시트에는 어떤 내용들이 채워져 있는지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물론 국무회의 통과 소식 그리고 정부 입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14만 전체 경찰회의 열겠다고 할 정도로 반발 심한 그 분위기도 좀 살펴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옹호, 민주당은 규탄,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입장에 대해서. 그래서 양쪽으로 갈린 정치권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취재 기자가 출연해서요. 남은 일정 달라지는 내용뿐만 아니라 경찰국 신설 뒷얘기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재밌으니까 꼭 보셔야겠네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고령층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500만 명을 1,500만. 돌파했습니다. 이게 55세에서 79세까지입니다. 10년 전에는 1,000만 명대 초반이었는데요. 10년 만에 1,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저 고령층 인구가 먹고 사는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활비 때문에 고령층이지만 은퇴 후에도 일을 하겠다. 73살까지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분들이 10명 중에 7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럴 수 우리 있죠. 사회가 얼마나 네. 빨리 늙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고령화 사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뉴스데스크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큰일이에요. 사실상 네. BA5가 우세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명 중 4명이 저 면역 회피 기능이 있는 BA5, BA4에 감염돼서 재감염이 10명 중 4명이라고 재감염자 합니다. 너무 많아요. 요즘. 오늘 신규 확진자 10만 명에 육박한 거 알고 계시죠?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번 주가 그리고 휴가 초성수기잖아요. 그쵸. 극성수기. 7말 8초. 딱 지금이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를 통하면 정말 지금 10만 명에 육박하는데 다음 주에는 얼마만큼 확치솟을지 불안한 끔찍하네요. 상황입니다. 네. 조심 또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러게요. 뉴스데스크에서 중복. 사람뿐만 아니라 음. 동물들의 중복나기, 캥거루 고기, 우럭 화로 특식 뭐 이런 것들이 다 제공됐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물들 네. 메뉴까지 본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